안녕하세요. 날은 추워지고, 또, 한 해는 24년도를 또, 어, 불과 며칠 안 남겨놓은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오늘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 가족이 알까봐, 특히나 남편이 알까봐, 이 카톡이라는 게 수시로, 특히나 단톡방이면은 수시로 이제 어, 알림을 알려놨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또 뜨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잠시 두고 어디 갔을 때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숨기고 있던 내용이 어, 알려지고 그게 또 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가정 불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특히나 요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탄핵 거기에다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국무총리까지도 탄핵으로 되어서 어, 권한 대행을 하던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또 권한 대행을 하는 이런 이 정말 보기 힘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씩 경제 지표 중에서 그 시장 지표 중에서 그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게 한 15년 만에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 이후에 최악의 그 환율까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뭐 1488원까지인가 올라간 걸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하는데 어, 저희 원화가 통상적으로 1100원 거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1,400,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금 1,400원에서 1,500원대까지도 육박하는 이런 최악의 상태를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우리한테는 없을 수가 없는 게 결국에 환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어, 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상품화해가지고 대파는 그런, 글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가정으로 봐서는, 어, 이 원유 가격, 이런 게 또 크게 와닿을 수 있고, 나머지들도 모든 것들이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수출만 한다고 하면은 환율이 높으면은 수입하는 게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한 상황이 저희한테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는 더 힘든 상황을 시작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그분의 한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의 다, 어, 모든 분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다. 가족이 같이 했을 경우라선 치더라도, 어, 마음 자체는 매 한 가지죠. 그 가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속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지인들, 뭐 사실 가까운 지인들을 하는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어, 내가 해보니까 이게 수익 부분이 크더라. 제가 그 우연찮게 그 어떠한 내용을 좀 보다가 뭐 김현정 쇼인가 뭐 그 거기에 미국 그러니까 권도형이 문제 때문에 어, 출연한 미국 변호사, 미국 담당 변호사가 이렇게 뭐 설명하는 내용을 그 대담을 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는데 그걸 듣다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호화폐 쪽에 어, 트럼프 일기 시절에는 가상자산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4% 정도가 미국 국민들이 그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기 지금까지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약 40%가 된대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이런 가상자산에 그러면은 한 10배가 뛴 거죠. 근데 그 반면에 뭐 중국이 그 전에는 이 엄청나게 많은 가상자산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거를 불법으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제로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 이유가 우리는 그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한 개가 1달러다. 그게 담보를 달러로 했을 경우에 뭐 달러로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이거는 달러와 패깅을 시키는 경우가 우리는 한국인이라 가지고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원화로 한 개가 1,000원이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연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나라와 다른 전 세계 유일하게 아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달러를 국가에서 그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에 어, 이게 그 추세는 분명히 바뀌어 갈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저희는 사실은 있던 것조차도 다 잃은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 상태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게 회복을 시켜야지만이 우리 또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어, 여러분들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왜냐하면은 법정 통화 US 달러로 했을 때 USDT든 USDC든 뭐 이런 것들이 한 개의 USDT든 USDC든 뭐 UDS 그 BUSD인가 뭐 이런 것들처럼 하나가 1달러다라고 했을 때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 유튜브를 했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US 달러로 제가 받아요. US 달러로 받았을 때 이게 몇 달러인데 실제로 제가 딱 받을 때 보면은 일단은 거래소에서 이 정해져 있는 그 환율 뭐 1달러가 예를 들어서 1,400원이라고 뭐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고 보면은 수수료가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송금이라는 거를 거쳐서 와야 돼요. 그러면은 현찰로 팔 때 또는 송금을 받았을 때, 송금할 때, 현찰로 살 때, 이랬을 때 그게, 어, 사기 위해서는 1,400원이라고 하지만은 뭐 1,400 한 50원이 될 수도 있고, 팔 때는 1,400원인데 뭐 1,350원에 이게 내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수수료들이 엄청나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거쳐가는 데에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근데 이게 어, 암호화폐라 그러면 그런 수수료들이 극히 적고 빨리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입출금 통계 자료에 보면은 입금되었던 게 한 1억 4,700만 개 정도 돼요. 그러면 1억 4,700만 불이라는 이야기고, 현재 상태로 1,400, 뭐, 한 70원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천억 이상 훨씬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쥐어져 있다. 비트코인도 뭐 제가 이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어제인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8,800불, 1억 10만 8,800불 이상을 그 상회를 했다가 지금은 뭐 9만 6천 달러 정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스테이킹을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스테이킹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4,000불이 넘어갔다가 지금은 3,400불이 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우리 모두의 자산이 갇혀져 있고 그 다음에 탈취를 당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싸움을 해오는 거다. 실제로 우리는 뭐 정말 많은 횟수에 걸쳐 갖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KOK 단일로만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플랫폼 가격이든 뭐 저쪽에서 떠드는 K 스테디움이든 뭐 여기에다가 컨텐츠를 뭐 올리고 지랄 납을 떨어도 답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은 끝.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판단에서는 그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끝. 이걸로 뭐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건 제가 이전에 뭐 다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운영사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2022년 12월 14일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내용으로 뭐 쭉 나와 있었는데 1번부터 6번까지의 뭐 마지막 인사말까지 이렇게 쭉 있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 우리는 이전에 제가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이런 공지사항
여기에 나와 있는 예, 이런 공지사항의 공지의 주체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 이 자기들의 주장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을 인수하지 않았다. 그 당시 미디움은 그 당시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의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해드렸다시피 KOK를 7달러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는 1달러라고 했을 때 50억 개면 50억 달러예요. 50억 달러면은 한 1,100원으로 해도 6조. 뭐 지금과 같이 한 1,5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7조 7조 5천억 원이 되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합치면은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겠느냐. 이 보잘것없는 회사가 뭐 인수 뭐 이런 거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도 이 내용에서 정말 기가 차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가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KOK 파운데이션과 KOK 플레이는 별개의 조직이다. 별개의 조직이 아니고 KOK 플레이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어,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KOK 생태계에 참여하신 프론티어 분들 중 일부가 재단이 가진 자산의 행방과 쓰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그중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KOK 플레이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수사하지만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고 이렇게 이 글로벌 비즈니스 KOK 플레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냥 하나의 앱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요. 전 세계 어디서도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우리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법률이 판단할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작 KOK의 행방과 쓰임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KOK 행방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KOK 행방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는 것들이 우리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0억 개 중에서 실제로 유통이 되는 건 15억 개니까 나머지들은 저희가 이더스캔에서 봤을 때 뭐 예전에는 그게 25억 개인가가 잡혀 있고 뭐 5억 개, 10억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돼 있다가 지금은 10억 개, 5억 개, 5억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돼 있어요. 우리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 지금은 50억 개라서 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0.0003달러다라고 하면은 150만 불밖에 안 돼요. 그건 니 혼자 처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KOK 투자는 스테이킹, 즉 예치가 아니고 마이닝, 곧 채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되게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무식한 이야기지요. 스테이킹,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의장이고 여기에 KOK 플레이가 하나의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뭔가를 모르는 게 정말 너무 모르는 거지요. 채굴 수익은 KOK입니다. 맞아요. 마이닝 자산도 해지시 KOK로 반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닝이라는 말이
이게 채굴이란 뜻이거든요. 채굴 자산도 해지시 KOK로 변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을 이야기를 해요. 뭐에 대한, 스테이킹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채굴이라고 했는데 이런, 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킹은 스테이킹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채굴이라고 하는 용어는 POW에서 작업증명에서만 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요즘은 작업증명을 하는 경우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마이닝 자산도 해지시 KOK로 반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코인이 아니라 KOK와 그 가치뿐입니다. 왜 이렇게 KOK로 말을 쓱 바꿔놓았나 하면은 우리는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에 USDT를 빼놨어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KOK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치라는 단어는 기존 미디움 참여 이전의 KOK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이거하고 뭔 그 뜻이 연결이 되는지조차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미디움이라는 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업체인 것처럼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잠식 상태였다. 이 상태가, 이 시점이, 그게 2021년 4월경이라는 이야기죠. 4월 15일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거기에 기사를 보시면 되고, 어, 이미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예치자산을 주장하는 것은 원천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뭔 이런 골 때리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 원천이 부정당하면 자칫 KOK를 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움은 KOK뿐만 아니라 K 스테디움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 대비가 되는 그 이 대상이 완전히 엉망이지요. KOK는 그러니까 KOK 어, KOK 파운데이션에서 발행한 기축통화죠. K 스타디움 뭐예요? 그냥 메인넷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KOK 플레이라는 그러니까 앱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KOK 플레이뿐만 아니라 K 스테디움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고, KOK뿐만 아니라 K스타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써야지 이게 맞지. 이 뭐 전체적으로 거래 내용이 의미 자체가 연결이 안 되도록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을 이거를 스테이킹한 거를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보여달라 알려달라 그리고 얼마만큼 보유가 지금 되어 있는지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 건데 이 말을 슬쩍 꺼내놓고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여기서부터 뭐 전부 다 그래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봤을 때는 이 들을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디 부리장머리 없이 이 KOK 플레이의 KOK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자기들은 제가 그 보여드렸던 내용을 보면은 뭐 이 K 스테디움이라는 이거를 개발을 하고 뭐 유지 보수하는 데에만 그 자기들의 역할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딴 식은 이거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에요? KOK 플레이에 있는 앱 공지 거기에
이 운영사 미디움이라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운영사라고 또 언급을 해요. K스테디움과 이거의 관계는 또 없잖아요. 얘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는 K스테디움을 개발을 하고 뭐 유지 보수를 한다. 그런 내용이 다른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 자기들이 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너들 정말 그 바보 같은 너들이 아무리 법으로 해봐야 이게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이, 이자가, 그리고 이 그 업체가 이거를, 지금까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 왔는데 경찰이 보기에도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뭐 언론사든 내용을 제대로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분명히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범죄를 저질렀구나 했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 증명, 증명을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법적으로, 어, 법에서, 어, 허용하는 만큼의 뭐, 감옥살이든, 그 다음에 이, 어, 금전적으로든, 배상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어, 뭐, 판결을 내려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정도예요. 일단, 울산경찰청에서 10여 건이 고소 상태가 있었던 게 전국에서 있던 것들이 울산경찰청으로 몰려와 있고, 거기에서, 어, 뭐, 송가병 씨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송치가 됐는데 보안 수사 상태고, 그 다음에 김판종 씨는 지금, 송치가 된 상태고, 보안 수사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 구속 수사를 받은 사람은 김판종이고, 송가병이는, 두 차례나 그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당한 상태고, 거기에다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법에서 나온 뭐 25명 정도에게, 어, 25명 정도가 주식회사 미디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성소를 한 게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씩 뭐 지불을 하라. 뭐 이런 판결이 났다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결과 불송치를 냈는데 그게 서울중앙지검에서 3일이 지나지 않아서 7월 1일에 접수가 돼가지고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이 됐고, 거기에서 수사가 뭐, 단체 고발인 대표인 제가 진술도 했고, 저희가 강남경찰서와 경찰청에 가서 집회 시위도 했고,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을, 그게 만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강남경찰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는데, 이거를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는 건 지역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울산청,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올려보냈다. 뭐, 강남경찰서는 어떻게 보면 서단이고 거기는 청단이니까 거리로 넘겼다. 근데 지금 울산경찰청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올해 4월 달인가 그때쯤에 울산경찰청 팀장 이야기로는 인지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인지수사는 또 뭐냐? 인지수사는 사기 유사수신 뭔가 이런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범죄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수사는 해야 되겠다. 이게 범죄 사실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게 인지수사였는데 이 현재 상태 아까 울산경찰청에서 지금 했던 내용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방금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국내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에 저촉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것과는 일단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처음 시작 때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던 거기가 처음부터 같이 인발부돼서 왔느냐, 중간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런데 들어왔을 때 어떠한 계약 관계로 들어왔느냐, 그 계약 내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 지금 우리가 아무도 뭐, 알 수 없는 스테이킹 지갑, KOK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 이더 USDT의 그 정말 값어치가 있는 이것들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ETF 승인이 났잖아요. 현물 ETF. 그러면은 비트 이더 USDT 이 세 가지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느 조직만이 알 수 있는지를 KOK 플레이 앱 V3 이 앱이 누구에 의해서 개발이 됐느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을 때 우리는 출금 주소,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르는데도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갔느냐? 이런 것들을 다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뭐 글 속에서 뭐 운영사 미디움이라고 하는 이 회사 여기 말고는 없다. 그리고 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우리를 등신으로 알고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법인이 KOK 파운데이션은 쉐실 공화국이라는 데에서 설립이 됐고 쭉 오다가 용역사처럼 개발사를 우리는 개발하는 데를 우리는 운영사라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보면은 개발, 유지, 보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 구축,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역할을 제가 세 가지 나오는 거에서 거기 보면은 뭐 컨텐츠 소싱, 뭐 이건 누구는 사실은 이런 업체가 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개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에 눈이 밝은 뭐 콘텐츠와 관련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런 뭐 용역 계약을 하든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지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뭐 통상적으로 어 K 콘텐츠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KCP라고 뭐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하고 계약만 하면은 여기에다가 수시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지 않았던 걸로 교체를 해주는 콘텐츠를 올려주고 그만큼 빌려줬으니까 그 렌탈했는 만큼의 돈 지급하고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는 KOK 플레이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에다가 심지어 필요하다면은 적어도 자막에 영어 하나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영어를 어, 뭐 완전 모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 필리핀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쓸 수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쪽에다가
이거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해가지고 약간의 뭐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실제로 보면은 모든 것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그 내용이 하나 있지요. 지금 개혁회의 플레이든, 그러니까 개혁회의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 이름만 알 뿐, 거기에 개혁회의 재단에 어떠한 인간도 남아있는 게 없지요. 그럼 누가 다 하고 있느냐?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 돈 받아먹고 하는 일 없이 그냥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다 좌지우지하냐? 주식회사 미디움이죠.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2022년 11월 초순경에 아마 대표 이사가 정윤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김판종이에요. 그러면 2022년 11월, 거의 10월 말까지로 따졌을 때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22년 11월, 그러니까 10월까지로 치면은 약 1년 반 정도를 모든 것들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게 누가 장악을 하고 있었느냐? 거기죠. 그때 최영규가 있었고 사무총장 강영규가 있었고 그다음에 피트라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있었어요. 요 세 명이 뭔가를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우리는 벡서 0. 그 버전 0.8.6에서 봤듯이 거기에 주식회사 미디움의 그 경영진이라고 하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라고 적어놨는 그러니까 거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래요. 근데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관련이 있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파이낸셜 투데이에서 2021년 10월 18일자 파이낸셜 투데이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외국에 있는 재단이고 그쪽과는 소통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 돼요. 거기에 그 멤버들이 들어가 있고 제일 위에 보면은 경영진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최영규도 들어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CA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애기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지 눈 가리나 놓고 하늘을 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다 조금 말았던 게 우리가 이 지금 피해를 만든 게 재단에서 만들었느냐? 근데 재단도 분명히 그 당사자가 최영규가 아니고 강지원을 잡아야 돼요. 왜? 계약을 미디움 파운데이션 하고 케오케이 재단하고 4월 15일에 했대요. 그러고 나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미디움 리미티드지요. 이게 새로 나타난 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정식 영어 명칭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에요. 인수를 했대요. 이거를. 그게 5월 7일이에요. 3주 후에.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이래도 발뺌, 저래도 발뺌, 뭐 말바꿈, 뭐 미디움 리미티드가 나타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리미티드로 쭉 나오다가 뭐 그 다음 해에 3월인가 뭐 그때쯤 3월 말경쯤 돼가지고 메타M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게 또 하다가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추적을 이렇게 다 해보면, 뭐 이미 저도 설명을 이미 다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법인이 있다 손 쳐도 이거를 지들이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업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전면에, 뭐 실제로 다 전면에 나선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주물딱주물딱 했기 때문에 업무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에 있는 멤버들이죠. 제가 2022년 12월 14일이었나 17일이었나 그날 그 미디움 그 본사가 있던 학동에서 시위를 하고 저녁에 어, 그 김판종, 송가병 그다음에 뭐 세계단체 대표들이 미팅을 할 때 누가 나왔느냐? 거기에 주는 김판종이었죠.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거를 그렇게 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스테이킹부터 해가지고 그 나머지 15개를 뺀 35개 중에서 25개를 지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줬느냐? 최영규한테 줬잖아요. 최영규는 그거를 홀드 월렛에 20억개와 5억개로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고, 이게 누가 누구한테 줘야,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쥐고 있다가, 모든 거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나눠줘야 되는 게 재단인데, 재단이 거꾸로 이, 뭐, 개발사 정도, 용역사 정도의 업체로부터 그거를 받았다. 기가 차지 않나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해외 법인으로 돼 있다 손 치더라도 국내 법인이 국내에 존재하는 쪽에서 주식회사 미디움이 여기에 뭐 미디움 입장문 하면서 탁 거창하게 내놨잖아요. 거기다가 뭐 기사로도 탁 내놓고 그 기사를 기자들이 알아서 아, 이런 게 있는지 가서 취재를 해서 그거를 기사화했을까요? 웃기 살는 소리요. 이거는 전부 다 지들이 먼저 뿌린 거예요. BIBC 그랬고요. 뭐 다 그래요. 이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계약했다는 것도 그네들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블록체인 투데이에 냈던 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돈 받고 유료 기사로 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회사 미리면 무너는데 뭐 그 자본 잠식에 있던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가 하반기, 상반기를 기점으로 뭐 이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내용. 그건 뭐 그런 정도의 회사를 취재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취재할 만큼 그만큼 능력 없어요. 준 거를 받아서 썼을 뿐일 거예요. 제가 부산일보에도 확인을 했을 때 BIBC 관련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일보에 확인을 해보기로는 제안서라든가 뭐 사업 계획서는 아니고 뭐 그런 자료들을 줬으니까 그거를 기사화했다.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출처가 다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다른 쪽은 뭐 영상 몇 개, 뭐 그게 이제 모집책을 위주로 뭐 이야기를 했고, 뭐 수시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누가 어디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뭐 축사를 했고, 경력사를 하고, 뭐 그 참석을 했고, 그래서 이게 스캔 코인이다. 스캠이 되려 그러면은, 근데 제가 그 김현정 그 뭐 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도영이가 국내로 송환되기를 엄청 바란다 이거예요. 국내는 일단 미국으로 가면은 무기징역 거기서는 한 100년 정도의 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요. 근데 한국으로 오면은 뭐 넥스가 한 1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변호사 좀 쓰고 뭐 몬테네그로로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한국에 변호사들이 가서 한국으로 송환이 됐을 때 이게 사기라는 거를 입증을 하는데 그러면 또 소위 말해 또 수학적 알고리즘을 또 이용을 했잖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이거를 증명을 하는데 어렵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그런 종자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한국으로 송환되면 안 되지요.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한국으로 와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SEC에다가 정권용 토큰으로 분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6조 원의 상응이 되는 벌금을 물겠다. 그렇게 뭐 이미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시인을 한 거지요. 범죄 행위를 한 거를.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 제 생각에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2022년부터 해서 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아, 그 정책 변경 예고가 나올 때부터 뭐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약 뭐 2년 한 5개월 정도를 여기에 이 내용을 하다 보니 뭐 이것저것을 많이 알게 됐고 특히나 이 재단에서 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런 뭐 줄거리 같은 것들을 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고, 특히나 입출금 내역서는 특히나 중요하죠. 거기에 우리가 플랫폼 가격이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이 뭐 플랫폼 가격, 스테이킹,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진행이 되면서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계약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강지원이 더 반드시 불러들여야 된다. 경찰로. 근데 저는 김판종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 많아요. 그 특히나 이 조그마한 회사에 부사장급이 다섯 여섯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 전부 다 강지원이, 한지욱이 요렇게에다가 가능하다면은 어렵지만은 중국의 시진도 불러들여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가장 큰 가장 크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뭐, 송가병, 강영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뭐, 고수익, 원금 보장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비춘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도 다 잡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고소한 상태대로,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 되지를 않는다. 직접적인 관계를 뭐, 소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하고, 이놈들이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래서 내가 이놈들한테 그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정말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저는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스테이킹되어 있던 비트이더 USDT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게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있던 그 얼마 남은 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다. 제가 말씀드린 뭐 10만 달러가 넘어가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어, 한 4천 달러가 넘어가고 뭐 이랬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해도 제가 환율도 올랐고 뭐 그런 거 다 되면 3조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고 3조 7천억이라고 했는데 그 상태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가장 많은 개수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그 환율 자체가 그러니까 환율이 그 한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좀 내려가도 훨씬 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연히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그놈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걔들 사실 정말 저는 자본 잠식 이야기 나왔고,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에 설립이 되고 19년 뭐 20년도 3,840만 원, 이게 뭔 돈이에요? 매출이. 이게 뭔 놈의 매출이에요? 구멍가게도 그것보다는 많이 하겠다. 21년도부터 매출이 160억, 뭐 그런 사이에 또 미국에 또, 업체를, 금속 도금 업체를 하나 또, 뭐, 설립을 해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그게 멤버가 지금 3명이에요. 그것도 김판종, 정윤호, 이 문교인가 하여튼간 조진웅과 뭐 하여튼 이 미디움 직원 3명, 임원 3명이 또 거기에 저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또 매출이 엄청나게 났어요. 비경험 분야에. 그리고 비전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존에 하던 게 있는데 한 해 만에 10배, 15배, 20배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것도 마진도 뭐 10%, 15%가 85% 정도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돈이 나왔을까?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소위 말해서 머니 란더링이라고 하죠. 자금 세탁.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조선일보에서 뭐 비유 테크놀리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 게임 회사, 이름이 게임즈인데 뭐 그게 어, 사실은 본래 그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가지고 있던 스크린 골프 사업장 주소가 그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름만 바뀌었는데, 뭐 이런 쪽에 돈이 또 흘러들어간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걔들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거의 뭐 주식회사 미디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B2C 하는 업체가 사이트 오픈조차도 못해요. 그리고 이미 다 쪼개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누가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온 것이고, 아직은 뭐 그 연말 인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그리고 시국이 또 지랄 같아가지고 더 우리한테는 좀 언론사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뭐 이래저래 사실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르는 사람들, 가족 모르게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 내용도 파악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냥 묻혀졌을 때 결국에는 그 전체 뭐 피해가 있었다 하면은 그거를 언젠간 누가 알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정말 모두한테 우리 개개인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이겨내야죠. 힘냅시다. 이상입니다.